한태준 중령이 역겨운 비웃음을 흘렸다. 네 엄마가 널 구해줄 것 같아, 이년아. 그의 손에는 조잡하게 말린 엄지손가락만한 담배가 들려 있었다. 그는 가볍게 손가락을 튕겨 박지연 이병의 군화 위로 담뱃재를 털어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는 2명의 병사에게 양팔이 단단히 붙들려 있었다. 한 중령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했다. 네 엄마가 장군이면 뭐, 여기선 내가 왕이야. 그는 지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그녀의 고개가 속수무책으로 뒤로 젖혀졌다. 불붙은 담배를 그대로 그녀의 입에 쑤셔 넣으며 그가 악귀처럼 명령했다. 씹으라고. 나한테 대든 것의 끝이 뭔지 이 대대 전체가 똑똑히 보게 만들어. 매캐한 연기와 역한 맛이 목구멍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섬광만이 번뜩였다. 마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을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육군 중장 권민서의 차량이 사울의 복잡한 도로를 벗어나 강원도 화천으로 향하는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다. 그녀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검은색 세단은 별들이 박힌 군용 차량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 회색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빠르게 변했다. 높이 솟은 빌딩 숲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거친 산새와 짙은 녹음이 채웠다. 간간히 보이는 군사시설 표지판들이 이곳이 대한민국의 최전방임을 실감케 했다. 권민서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했다. 군복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아들을 면회 가는 평범한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수많은 전장을 지휘하고 수만 명의 군인을 통솔해온 장군의 날카로움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은 괜히 붙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훈련사령관 권민서 중장이 아니었다. 오직 박지연 이병의 어머니 권민서로 이곳을 향하고 있었다. 딸이 육군에, 그것도 전방사단에 자원 입대하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만감이 교차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딸이 되견하면서도 군 생활의 혹독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가 딸에게 특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래서 딸의 부대에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이 없었다. 모든 연락은 딸이 휴가 나왔을 때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난번 통화에서 희미하게 들려온 딸의 목소리, 애써 밝은 척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과 피로감을 어머니 권민서는 놓치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늘 이렇게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차량이 구사단 위병소 앞에 멈췄다. 젊은 위병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운전사가 신분증과 방문증을 제출하는 동안 권민서는 위병의 앳된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지연이도 저런 모습일까? 뙤약볕 아래 검게 그을린 얼굴, 짧게 깎은 머리, 긴장감이 서린 눈빛. 그녀의 가슴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듯했다. 신원 확인 절차가 끝나고 차량은 부대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다.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 사격장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총성, 정비고에서 나는 기름 냄새, 이 모든 것이 권민서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고 소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이방인처럼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면회실은 부대 가장자리에 위치한 낡은 건물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흰색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뿌옇게 앉아 있었다. 저곳에서 딸은 어떤 얼굴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 권민서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면회실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활기찼다.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는 이미 면회를 온 가족들과 연인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는 아버지,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여자친구, 동생의 입에 쉴 새 없이 음식을 넣어주는 누나. 그 평범하고 행복한 풍경 속에서 권민서는 이질감을 느꼈다. 그녀는 약속된 테이블 번호를 찾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면회실 가장 안쪽,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구석에서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 속에서 유독 그곳만은 차가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다. 3명의 병사가 1명의 병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니,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위협하고 있었다. 권민서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중앙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 병사. 너무나 익숙한 뒷모습. 바로 그녀의 딸 박지연이었다. 지연의 앞에는 계급장이 더 높은 병사 하나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오상철이라는 이름표가 선명했다. 그의 입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무언가 짓거리고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내뿜는 악의는 멀리서도 느껴질 정도였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권민서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듯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겪었던 그 어떤 위기 상황보다도 더 끔찍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발이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딸을 끌어안고 그놈들의 멱살을 잡아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중장이라는 계급도 훈련 사령관이라는 직책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힘없는 어머니일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오상철이라는 자가 움직였다. 그는 지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툭툭 쳤다. 지연이 휘청거리며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지연의 정강이를 군화딸로 걷어찼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면회실의 모든 소음을 뚫고 권민서의 고막에 박혔다. 지연이 윽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무릎을 감싸준 채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그 모습을 본 오상철은 만족스럽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옆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낄낄거리며 쓰러진 지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변의 다른 가족들은 그 광경을 보지 못했거나 혹은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하고 있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 순간 권민서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이 끊어졌다. 이성이 마비되고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의 눈에 세상의 모든 색이 사라지고 오직 흑백의 분노만 남았다. 그녀의 딸이, 그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 저런 버러지 같은 놈들에게 짓밟히고 있었다. 권민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얼어붙었던 발을 떼어 그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그 걸음마다 지축을 울리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면회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웃고 떠들던 사람들조차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그녀가 걸어가는 방향을 쳐다보았다. 권민서의 눈은 오직 한 곳, 딸을 걷어찬 오상철의 뒤통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폭풍 전의 고요함이 면회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얼음 여왕의 분노가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아니, 권민서 중장에게만 흐르는 시간은 극도로 느려졌다. 딸의 고통스러운 신음, 바닥에 쓰러지는 무력한 모습, 그리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오상철 병장의 비열한 미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망막의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각인되었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어있던 것이 산산조각 나며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 스스로를 올가매던 이성과 통제력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유령처럼 소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면회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왁자지껄하던 소음들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차갑고도 묵직한 분노가 마치 안개처럼 면회실 전체에 스며들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의 진원지인 오상철 일당과 그들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가는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에게로 향했다. 오상철은 여전히 쓰러진 박지연을 내려다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는 등 뒤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꼴 좋다, 박지연. 이게 바로 짬밥의 무서움이라는 거야. 알아들어? 그때였다. 오상철의 어깨 위로 누군가의 손이 조용히 올라왔다.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다. 오상철은 귀찮다는 듯이 돌아보지도 않고 어깨를 털어내며 쏘아붙였다. 어떤 아줌마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바위처럼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힘이 실린 것은 아니었지만 감히 뿌리칠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오상철은 그제야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동자였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겨울 호수 같은 그런 눈이었다. 권민서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절대적인 무의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표정보다도 더 공포스러웠다. 오상철 옆에 있던 다른 병사가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끼어들었다. 누구신데 함부로 손을 댑니까? 여기 군사구역입니다. 권민서는 그 병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오상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내 딸에게서 그 더러운 발 치워. 내 딸이라는 말에 오상철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웃음이 번졌다. 그는 그제야 이 여자가 박지연의 어머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과장된 몸짓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다. 아하, 이등병 나부랭이 어머니셨습니까?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시지 그랬어요. 군대 와서 선임한테 개기고 말이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면회실 관리 담당인 듯한 하사 한 명이 팔자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명찰에는 김진호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상철을 제지하기는커녕 권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어머니, 역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군대 일은 군대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아드님? 아, 딸이군요. 따님이 뭘 잘못했으니 저런 일이 있었겠죠. 그냥 좋게 데리고 가시죠. 김진호 하사는 모든 것을 귀찮아하는 태도였다. 그의 눈빛은 권민서의 단정한 옷차림과 값비싸 보이는 가방을 노골적으로 훑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아들 군대에 찔러 넣어놓고 유난 떠는 강남 아줌마라는 결론이 내려진 듯했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한마디는 이성을 붙들고 있던 권민서의 마지막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는 바닥에 침을 찍 뱉으며 역겨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웬 창년 하나가 와서 분위기 다 망치네. 정적. 면대실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김진호가 내뱉은 창년이라는 단어가 메아리처럼 모두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오상철조차도 순간 당황해서 김진호를 쳐다볼 정도였다. 박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저런 끔찍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말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권민서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 느껴지던 차가운 분노마저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텅 빈 허공 같은 고요함만이 남았다. 그녀를 둘러싼 공기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듯했다. 마치 시베리아의 한겨울 벌판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런 절대적인 냉기였다. 김진호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자신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착각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덧붙였다. 왜, 뭐 할 말 있어? 꼬우면 남편 데려오든가. 별이라도 달고 오면 내가 쫄아줄게. 권민서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행동은 금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 말을 들어주는 집행관처럼 기계적이고 무감정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과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자신의 핸드백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기까지 했다. 서두르는 기색 하나 없이 그녀는 백을 열어 안에서 검은색의 투박하게 생긴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군용 보안폰이었다. 물론 김진호나 오상철 같은 하급 간부나 병사들이 그것을 알아볼리 만무했다. 그들은 여자가 남편이나 경찰에게라도 전화하려는 줄 알고 비웃음을 흘렸다. 어이구, 꼰지르시려고. 한번 해보시지. 여기가 사회인 줄 아나. 권민서는 그들의 조롱을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익숙하게 잠금을 해제했다. 그녀는 주소록을 찾지 않았다. 단축 번호 1번을 길게 누를 뿐이었다. 화면에 군단장님이라는 5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짧은 연결음이 한 번 울리고 곧바로 중후한 남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권장군. 권민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면회실의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천둥과도 같았다. 권민서의 입술이 움직였다. 통신보안, 본관은 훈련사령관 권민서 중장이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김진호와 오상철의 얼굴에 떠있던 비웃음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훈련사령관, 권민서, 중장. 3개의 단어가 그들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후려쳤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동명이인이겠지. 장난치는 거겠지.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의 눈빛과 자세, 그리고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은 그것이 장난이 아님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김진호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상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퍼렇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권민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고를 이어갔다. 현재 위치, 제9병사단 본부대 면회실, 불법적인 병사간 가혹행위 및 간부에 의한 민간인 모욕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그녀는 쓰러져 있는 딸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피해자는 박지연 이병, 가해자는 오상철 병장, 그리고 그녀의 얼음 같은 시선이 김진호에게로 향했다. 김진호는 자신도 모르게 힉 하는 비명을 삼켰다. 면회실 관리관 김진호 하사, 본관애가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모욕을 가했다. 전화기 너머의 군단장이 상황의 심각성을 즉각 파악했음이 분명했다. 권민서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군단장, 현 시간부로 제9사단 전체의 위수령을 발령하고 부대 출입을 전면 통제할 것.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은 5분 내로 현장으로 오도록 조치하라.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그리고 군단 직할 헌병 특수 임무대를 즉시 출동시켜 현장의 가해자들을 전원 체포하도록 저항 시 발포를 허가한다. 발포 허가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김진호 하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완전히 이끌어져 있었다. 오상철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만 뻐끔거리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와 함께 있던 다른 병사들은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 벽에 바싹 붙어 사시나우처럼 떨고 있었다. 면회실을 가득 채웠던 다른 가족들도 숨을 죽였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였던 사람이 전화 한 통으로 사단 전체를 마비시키고 헌병 특임대까지 호출하는 장면을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권민서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본관의 명령이다. 뚝.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소리처럼 면회실에 울려 퍼졌다. 권민서는 보안폰을 다시 핸드백에 집어넣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김진호와 오상철에게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관심 밖에 있는 곧 처리될 쓰레기에 불과했다. 그녀는 곧장 쓰러져 있는 딸 박지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히고 앉아 딸의 어깨를 감쌌다. 지연아, 괜찮니? 그제야 지연의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저들을 향한 분노, 이 모든 것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 대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차량이 내는 듯한 날카롭고도 위협적인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부대 전체가 비상에 걸렸음을 알리는 요란한 경보음도 함께 울려 퍼졌다.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군합발 소리, 지휘관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뒤섞여 평화롭던 주말의 면회실은 순식간에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변해버렸다.
권민서는 딸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의 눈은 이미 면회실 밖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음 여왕의 분노는 이제 막 그 거대한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권민서 중장이 전화를 끊는 소리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뚝 하는 그 작은 소리가 면회실의 무거운 정적을 갈랐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폭발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사이렌 소리였다. 처음에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소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부대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굉음으로 변했다. 날카로운 경고음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평화롭던 주말 오후의 공기는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단순한 경찰차나 구급차의 사이렌이 아니었다. 군부대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음을 알리는 살벌하고도 위압적인 군용 헌병대의 기동 사이렌이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부대 전체가 거대한 벌집처럼 요동치기 시작했다.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수십, 수백 개의 군화발 소리가 땅을 울렸다. 당직 사령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방송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왔고 여기저기서 차량이 급정거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다. 면회실 창밖으로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전력으로 질주하며 외곽을 통제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혼란스러움이 서려 있었다. 면회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조금 전까지 아들, 남자친구와 웃고 떠들던 가족들은 모두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창밖을 쳐다보거나 겁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사건의 한복판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방금 전까지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였던 한 사람이 딸을 품에 안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권민서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딸 지연을 부축해 안고 그 어떤 소리에도 그 어떤 움직임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굳게 닫힌 면회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곧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올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김진호 하사와 오상철 병장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들의 귀에도 저 끔찍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자신들의 종말을 고하는 장송곡처럼 느껴졌다. 김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면 주저앉았다. 오상철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가장 먼저 뛰어들어온 것은 4단 헌병대 소속의 중위와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M16 소총을 쥔 채 일사불란하게 내부로 진입해 순식간에 김진호와 오상철을 포위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거기까지였다. 헌병대장인 중위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하사와 병장, 겁에 질린 민간인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냉기를 뿜어내며 서 있는 권민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군단장으로부터 직접 떨어진 사단장조차 거치지 않은 비상출동 명령. 그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그의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비켜라! 헌병들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어온 것은 방금 전까지 사단장실에서 한가롭게 주말을 보내고 있었던 제9보병 사단장 최강혁 소장이었다. 그의 군복은 흐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면회실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권민서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군 장성 중에 그녀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특히나 육군이라면 더더욱. 최강혁 소장은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목청이 터져라 경례를 외쳤다. 충성, 사단장 소장 최강혁, 훈련사령관님께 인사드립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면회실 전체를 울렸다. 훈련사령관이라는 단어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던 김진호와 오상철의 눈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주변의 민간인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 여자가 중장이라고? TV에서나 보던 별 3개의 장군이라고? 하지만 권민서는 최 소장의 격려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싸늘한 눈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그 무언의 시선에 최 소장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수십 년 군 생활 동안 그 어떤 상관 앞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압박감이었다. 권민서의 입술이 마침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최 소장. 예, 사령관님. 권민서는 턱짓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딸과 그 옆에 널브러진 김진호, 오상철을 가리켰다. 자네 사단꼴이 이게 뭔가? 그 한마디에 최 소장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변명도 해명도 떠오르지 않았다.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그것도 민간인들이 보는 앞에서 훈련사령관의 딸이 폭행을 당하고 훈련사령관 본인이 하급 간부에게 모욕을 당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강회의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단 전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끔찍한 대참사였다. 그의 뒤를 이어 연대장, 대대장, 주임원사 등 사단의 주요 지휘자들이 줄줄이 면회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들 모두는 눈앞의 광경에 경악하고 권민서 중장의 앞에 서자마자 공포에 질린 얼굴로 굳어버렸다. 면회실은 순식간에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로 가득 찼지만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우두두둑. 면회실 밖에서 더욱 위압적인 군합발 소리가 들려왔다. 사단 헌병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절도 있고 육중한 발소리였다. 곧이어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고 방탄 헬멧과 고글로 얼굴을 가린 대원들이 면회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군단 직할 헌병 특수 임무대 SDT였다. 그들의 손에는 K1A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고 등에는 각종 진압 장비가 매달려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다. 오직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의 냉혹함만이 번뜩였다. 특임대 팀장으로 보이는 상사가 권민서 앞에 서서 소리 없이 고개를 숙여 경례했다. 권민서는 고갯짓으로 김진호와 오상철을 가리켰다. 팀장은 말없이 손짓했다. 두 면의 대원이 유령처럼 움직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김진호와 오상철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아, 이거 놔! 그들의 비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특임대원들은 그들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와 함께 수갑을 채웠다. 저항하려는 김진호의 복부를 다른 대원이 무릎으로 가격했다. 컥하는 신음과 함께 김진호는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마치 짐짝을 다루듯 두 사람의 뒷덜미를 잡고 질질 끌어 면회실 밖으로 사라졌다. 첫 번째 사이다가 터지는 순간이었다. 방금 전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한순간에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이의 가슴 속에서 답답하게 막혀있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듯한 쾌감이 느껴졌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권민서는 비로소 최강혁 소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곳은 범죄 현장이다. 현장을 즉시 보존하고 여기 있는 모든 민간인들의 신원을 확보해. 한 명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 소장, 자네는 지금부터 직무 정지야.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단 지휘권은 부사단장에게 이양하도록. 내 말 알아들었나? 최강혁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직무 정지. 이것은 사실상의 해임 통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감히 토를 달 수 없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민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볼 일이 없다는 듯 딸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면회실 밖으로 걸어나갔다. 장성들과 장교들이 홍해처럼 양옆으로 갈라지며 그녀에게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검은색 세단에 딸을 태웠다. 운전사에게는 짧게 한마디만 던졌다. 국군 수도병원으로. 차량은 부대를 빠져나와 고요한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연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권민서는 그런 딸의 손을 그저 말없이 잡아줄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국군 수도병원에 도착하자 병원장인 육군 준장이 직접 현관까지 나와 그들을 맞았다. 권민서의 연락을 미리 받은 것이 분명했다.
지연은 곧바로 가장 조용한 1인실로 안내되었고 최고의 군의관들이 투입되어 정밀검사를 시작했다. 권민서는 병실 복도에 놓인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수술실 표시등만 바라보았다. 장군으로서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그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다. 1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진료실 문이 열리고 담당 군의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군의관은 권민서 앞에서 정중하게 경례를 붙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박지연 이병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켜서 몇 장의 엑스레이 사진과 진료 기록을 보여주었다. 일단 오늘 입은 정강이 타박상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근육에 멍이 심하게 들어 당분간은 거동이 불편할 겁니다. 군의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더욱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진들을 화면에 띄웠다. 지연의 등과 팔, 다리를 찍은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에는 오늘 생긴 상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오래되고 다양한 형태의 멍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보라색, 초록색, 노란색, 각각 다른 시기에 생긴 상처들이었다. 전신에 걸쳐 다양한 시기의 타박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는 아물고 있고 일부는 생긴 지 꽤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군의관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갈비뼈 엑스레이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희미하게 실금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 오른쪽 7번, 9번 늑골에서 과거에 골절되었다가 자연적으로 붙은 흔적이 보입니다. 미세골절이라 본인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지만 상당한 충격이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권민서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갈비뼈 골절. 군의관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멀게만 들렸다. 영양 상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탈수와 영양실조 증세가 보입니다. 사령관님, 이건 일회성 폭행이 아닙니다. 박지연 이병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체계적인 가혹행위. 그 단어가 권민서의 머릿속을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그녀의 딸이 저 지옥 같은 곳에서 혼자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전화기 너머의 밝은 목소리에 안심하고 있었다는 무력감.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하급자들의 일탈이 아니었다. 이 뒤에는 더 거대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권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머니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적을 눈앞에 둔 장군의 섬뜩하고도 무자비한 결의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군의관에게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관련된 모든 진료 기록과 증거 자료를 확보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것은 이제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군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그녀는 병실 문을 열고 약에 취해 잠들어 있는 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위로 희미한 멍자국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보안폰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 눌렀다. 헌병감. 첫 번째 폭풍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진짜 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녀는 자비란 없을 것임을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국군수도병원 VIP 병동의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권민서 중장은 굳은 얼굴로 대형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은 2개로 분할되어 각기 다른 취조실의 내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한쪽 화면에는 오상철 병장이, 다른 쪽 화면에는 김진호 하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군단 헌병대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조사본부에서 급파된 베테랑 수사관들이 앉아 있었다. 권민서의 옆에는 헌병감인 소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다. 그는 감히 앉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중장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 얼마나 무서운 분노가 들끓고 있는지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화면 속 오상철은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군대에서 기강 좀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지연 이병이 하도 빠져서 선임으로서 교육 좀 시킨 겁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군기라는 단어로 포장하며 뻔뻔하게 둘러댔다.
하지만 그의 맞은편에 앉은 수사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로 서류 뭉치 하나를 툭 던졌다. 수사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교육. 이게 교육으로 보이나? 서류 뭉치 맨 위에는 박지연 이병의 갈비뼈 엑스레이 사진이 있었다. 과거의 미세 골절 흔적이 붉은 원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 아래로는 전신에 퍼져 있는 시기가 다른 멍자국들을 촬영한 컬러 사진들이 이어졌다. 수사관이 차갑게 말을 이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고문이다. 그리고 전시에 아군의 전투력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는 이적 행위로도 간주될 수 있다는 걸 아나 모르겠군. 이적 행위라는 단어에 오상철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었다. 하지만 옆방의 김진호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사회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약삭빠른 계산으로 이 사건이 단순 폭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뒤집어 썼다가는 자신의 인생이 끝장날 것이라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김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주도한 게 아닙니다. 수사관의 눈이 번뜩였다. 누가 시켰지? 저는 그저 위에서 까라면 까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수사관은 그의 나약한 방어막을 간단히 부숴버렸다. 그 위가 누군지 말하지 않으면 네가 모든 걸 주도한 걸로 만들 수도 있어. 어차피 저쪽의 오상철 병장은 모든 걸 네 팟으로 돌릴 준비가 되어 있던데. 둘 중 하나만 살아남는 게임이야. 선택해. 수사관의 말은 비수처럼 김진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상관을 파는 행위, 군대에서는 가장 비겁한 짓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과 상관의 의리 사이에서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자를 택했다. 김진호의 입에서 마침내 땜이 터지듯 이름이 흘러나왔다. 대대장님, 한태준 중령님이 시키셨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모니터를 지켜보던 권민서의 눈썹이 꿈틀했다. 한태준,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그녀의 손을 거쳐간 수많은 장교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었다. 김진호의 자백은 계속되었다. 대대장님께서 박지연 이병이 전이 본 첫날부터 따로 지시하셨습니다. 절대 편하게 두지 마라. 티 안 나게, 하지만 확실하게 괴롭혀서 제 발로 나가게 만들라고. 매일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화면 속 수사관의 표정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사령관님, 아니 박지연 이병의 어머니 되시는 분과 악연이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박살내놓고 싶다고. 권민서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군내 가혹행위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녀를 노리고 계획된 악랄한 복수극이었다. 권민서는 옆에 서 있던 헌병감에게 나지막이 명령했다. 한태준 중령, 인사기록 지금 당장 가져와. 헌병감은 거의 뛰다시피 집무실을 나갔다. 잠시 후 그는 태블릿 PC를 들고 돌아와 권민서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한태준 중령의 증명사진과 함께 그의 모든 군 경력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권민서의 시선이 그의 경력사항을 빠르게 훑어내렸다. 그리고 한 부분에서 그녀의 시선이 얼음처럼 멈췄다. 2010년 제2군수지원사령부 보급 비리 혐의로 보직 해임 및 감봉 3개월 징계. 그녀의 기억 속에서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15년 전의 과거가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당시 그녀는 대령 군수사령부의 감찰실장이었다. 한 젊고 유능하지만 오만한 대위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한태준이었다. 그는 야전 부대로 납품될 방탄복과 전투와 같은 군수품의 품질을 속여 차액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의 범죄는 교묘했지만 권민서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권민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젊은 한태준 대위는 조금의 반성도 없이 뻣뻣한 자세로 그녀의 앞에 섰다. 과거의 권민서가 차갑게 물었다. 한 대위, 자네가 빼돌린 돈으로 자네 부하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젊은 한태준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웃었다. 전쟁이라도 나지 않는 이상 그깟 방탄복 성능 좀 떨어지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감찰실장님께서는 너무 이상만 좇으시는군요. 그의 뻔뻔한 태도에 권민서는 분노했다. 군인의 명예를 돈과 바꾼 자네 같은 사람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녀는 한태준을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징계했다. 단순한 보직 해임이 아니었다. 그의 인사기록에 주홍 글씨를 새겨 장군으로의 진급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당시 한태준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었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불타고 있었다. 오늘의 일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대령님. 권민서는 그 말을 잊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한태준은 잊지 않았다. 그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칼을 갈며 복수를 기다려왔다. 그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령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마침내 권민서의 가장 약한 고리인 그녀의 딸이 자신의 소나귀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권민서의 입에서 차가운 실소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왜 그토록 집요하고 잔인하게 지연을 괴롭혔는지, 왜 하필 자신의 방문에 맞춰 도발을 감행했는지. 그는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권민서가 어머니로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그는 권민서라는 어머니의 분노를 건드렸지만 그 결과로 마주하게 될 것은 얼음 여왕의 무자비한 철퇴였다. 권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활화산처럼 뜨거운 분노가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15년 묵은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의의 불꽃이었다. 그녀는 헌병감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회의실의 공기를 베어버릴 듯 날카로웠다. 헌병감, 지금 당장 국방부 조사본부 특임대 전원을 소집해. 헌병감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다. 어디로 출동시키겠습니까? 권민서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말했다. 구사단, 한태준 중령의 대대로. 그녀가 말을 이었다. 소환 조사 같은 건 필요 없다. 그가 지휘하는 모든 병력이 보는 앞에서 그를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하도록. 저항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시에는. 그녀의 눈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사살해도 좋다.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둠 속에서 제9보병사단의 공기는 유독 차갑고 무거웠다. 간밤에 있었던 소동으로 부대 전체는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지휘 계통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고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불안한 추측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한태준 중령의 대대만큼은 예외였다. 다른 부대의 혼란과는 달리 그의 대대는 이른 새벽부터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에 집합해 있었다. 약 500여 명의 병사들이 흐트러짐 없는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불평 한마디 내뱉지 못했다. 연병장 단상 위에서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자신들을 굽어보는 대대장 한태준 중령의 존재 때문이었다. 한태준은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미소로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간밤에 벌어진 일을 모두 보고받았다. 권민서가 나타났고 김진호와 오상철이 끌려갔다는 사실까지도.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희열에 가까운 감정이 번뜩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권민서가 분노에 차서 자신을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감정적인 여자. 그는 속으로 그녀를 비웃었다. 15년 전에도 그랬다. 그녀는 항상 원칙과 정의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만을 좇았다. 그는 확신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날뛰면 날뛸수록 결국 사적 감정으로 부하를 탄압하는 지휘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그는 이 싸움이 단순한 진실 공방이 아니라 여론과 정치가 얽힌 진흙탕 싸움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은 온갖 더러운 수를 써서 살아남은 자신이 훨씬 더 유리한 전장이었다. 그는 일부러 전 대대원을 집합시켰다. 권민서가 자신을 체포하러 온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500명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끌고 가게 만들 생각이었다.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지휘관의 모습을 연출하여 병사들의 동정심을 사고 이 사건을 외부로 알려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기 위함이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어둠을 찢는 날카로운 파공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 두두, 두두. 처음에는 하나의 작은 점처럼 보이던 것이 순식간에 거대한 강철의 위용을 드러내며 다가왔다.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 아파치 AH-64였다. 하지만 한 대가 아니었다. 그 뒤를 이어 병력 수송을 위한 블랙호크 UH-60 헬기 2대가 위압적인 편대를 이루며 나타났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하강풍에 연병장의 흙먼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병사들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팔로 얼굴에 가려야만 했다. 한태준의 입꼬리가 더욱 짙게 올라갔다. 왔구나.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자신의 공개 처형 무대를 장식해줄 배우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첫 순간부터 완전히 빗나갔다. 헬기들은 연병장 근처에 착륙하지 않았다. 세 대의 헬기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연병장 상공을 낮게 선회하며 엄청난 소음과 바람을 쏟아냈다. 그리고 그때 블랙호크 헬기 한 대의 연문이 열렸다.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대원들이 로프 하나에 의지한 채 지상으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패스트로프였다. 단 몇 초 만에 10여 명의 국방부 조사본부 특임대원들이 연병장 중앙에 완벽한 전투 대형을 갖추고 착지였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들은 착지하자마자 들고 있던 K-1A 기관단총의 총구를 일제히 단상 위에 서 있는 한태준에게로 향했다. 시뻘건 레이저 포인터 여러 개가 그의 미간과 심장을 정확하게 겨눴다.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이것은 체포가 아니었다. 마치 테러리스트를 진압하는 듯한 살벌한 광경이었다. 한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했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었다. 그때 마지막 블랙호크 헬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춰 특임 대원들이 확보한 공간의 바로 옆에 착륙했다.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헬기가 멈추자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권민서였다. 그녀는 전투복이 아닌 각이 잡힌 정복 차림이었다. 어깨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3개의 별이 아침의 여명 속에서 서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헌병감과 부관이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구둣발이 연병장의 흙을 밟는 소리가 헬기의 소음 속에서도 유독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는 병사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단상 위에 한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위험 있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특임 대원들이 그녀의 양옆으로 갈라서며 길을 터주었다. 마치 여왕의 행차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한태준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권민서를 보며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령관님? 아무리 사령관님이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일개 중령을 이렇게 모욕할 수는 없습니다. 내 부하들이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는 절차와 부하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자신에게 씌워질 억울한 희생양 프레임을 강화하려 했다. 하지만 권민서는 단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를 차갑게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연병장 전체에 울릴 만큼 단단하고 명료했다. 모욕?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손짓했다. 부관이 곧바로 단상 아래에 이동식 스피커와 마이크를 설치했다. 치직하는 작은 소음과 함께 시스템이 켜졌다. 권민서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켰을 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한태준 중령, 15년 전 자네는 군수품을 빼돌려 동료 전우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채웠다. 한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끝나? 아니. 권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자네 같은 버러지에게는 끝이란 없지. 자네는 15년 동안 복수를 계획했고 그 복수를 위해 내 딸을 이용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군 전체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녀는 연병장에 도렬한 500명의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여기 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묻겠다.
너희들의 대대장은 자신의 사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 너희의 전우를 고문하고 학대한 자다. 이런 자가 너희들의 지휘관이 될 자격이 있는가? 병사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충격과 혼란에 빠진 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한태준은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했다. 거짓말이다. 저 여자는 자신의 딸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모함하고 있는 거라고. 바로 그 순간 권민서의 뒤에 있던 부관이 노트북을 열어 스피커에 연결했다. 그리고 파일을 재생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녹음된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김진호 하사의 목소리였다. 대대장님께서 박지원 이병이 전입 온 첫날부터 따로 지시하셨습니다. 절대 편하게 두지 마라. 티 안 나게, 하지만 확실하게 괴롭혀서 제 발로 나가게 만들라고. 어머니와 악연이 있다고. 그 딸을 박살 내놓고 싶다고. 김진호의 비굴하고도 생생한 자백, 그것은 한태준의 모든 변명을 한순간에 박살내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한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눈으로 권민서를 노려볼 뿐이었다. 권민서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이름으로 명한다. 피의자 한태준, 직권남용, 부하학대, 명령불복종, 군기강문란의 죄목으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그녀는 특임대 팀장을 향해 고갯짓했다. 끌어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2명의 특임대원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들은 한태준의 양팔을 붙잡아 등 뒤로 꺾었다. 한태준은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티며 저항했다. 이건 놔. 내 몸에 손대지 마. 하지만 그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특임대원의 무릎이 그의 오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한태준은 500명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의 왕국이 그의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철컥.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특임대원들은 그의 머리를 잡고 단상 아래로 질질 끌고 내려왔다. 그는 권민서의 발 앞에 짐승처럼 내팽개쳐졌다. 권민서는 무릎 꿇린 그를 경멸의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15년 전 나는 자네에게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했지.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의 귓가에 얼음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보니 자네는 인간으로 살아갈 자격조차 없는 놈이었군. 그녀는 몸을 돌렸다. 더 이상 그에게는 볼 일이 없었다. 그녀가 헬기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특임대원들은 한태준을 일으켜 헬기로 끌고 갔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권민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여기서 끝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두고 봐. 그의 발악은 헬기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허공으로 사라졌다. 세 대의 헬기는 다시 거대한 소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권민서는 창밖으로 점처럼 작아지는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왕을 잃은 왕국, 그곳에는 500명의 병사들이 여전히 충격과 혼란 속에서 굳어 있었다. 첫 번째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한태준의 마지막 외침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뒤에는 그를 비호하는 더 거대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한태준 중령이 500명의 부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끌려나간 공개 처형 사건은 군 내부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사건의 영상과 소문은 군 통신망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권민서 중장의 단호하고 무자비한 조치는 군 기강을 바로잡은 쾌거라는 평가와 함께 절차를 무시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 내부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문제는 한태준의 마지막 발악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군복을 입은 군인이기 이전에 교활한 정치꾼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 오랫동안 군 외부의 정치 세력과 은밀한 유착관계를 맺어왔다. 국방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들, 퇴역 장성 출신의 방산업체 로비스트들, 그리고 보수 언론사의 고위 간부들. 그들은 한태준이라는 유능한 말을 이용해 군 내부의 이권을 챙겨왔고
한태준은 그들의 비호를 받으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왔다. 그들에게 한태준의 몰락은 자신들의 검은 돈줄 하나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세는 급격하게 뒤바뀌기 시작했다. 첫 번째 포문은 언론이 열었다. 한 보수 성향의 인터넷 신문사에서 단독이라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터뜨렸다. 단독, 현역 여성 장군 딸 문제로 부하에게 사적 보복, 군 지휘체계 붕괴 우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한태준 중령은 부대 관리의 열정적인 모범 지휘관으로, 박지연 이병은 적응을 못하는 문제병사로 둔갑했다. 권민서 중장은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여 무고한 부하 장교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짓밟은 감정적인 여성 지휘관으로 그려졌다. 기사에는 익명의 군 관계자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다. 권민서 장군이 평소에도 감정 기복이 심하고 독선적이라는 평이 많았다. 이번 사건은 터질 게 터진 것. 군은 지휘관 개인의 서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그 기사는 시작에 불과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얼음 여왕의 분노, 군 기강 잡나 사적 하풀이 하나, 엄마는 장군, 딸은 고문관, 특혜 논란의 진실, 온갖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처음에는 군내 가혹행위를 비판하던 댓글들이 점차 권민서 중장의 행동이 과했다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래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건 심했다. 딸 가진 게 유세냐, 여성 지휘관의 한계 같은 악의적인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다. 두 번째 공격은 국회에서 시작되었다. 국방위원회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다. 한태준의 뒤를 봐주던 야당 간사 홍진표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회의 전에 들어서자마자 국방부 장관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장관, 지금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일개 중장이 자신의 딸 문제로 헬기까지 동원해서 중령을 테러리스트처럼 진압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홍진표의 선동에 다른 의원들도 가세했다. 당장 권민서 중장을 지휘 해제하고 정식으로 감찰에 착수해야 합니다. 한태준 중령은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에 불법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시 석방하고 정당한 변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진땀을 흘리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회의 내용은 그대로 언론에 생중계되었고 권민서는 청문회 스타가 된 홍진표 의원의 입을 통해 군을 사유화한 오만한 장군으로 낙인 찍혔다. 권민서는 국군수도병원 임시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참모장인 준장이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다. 사령관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합참의 의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권민서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뭐라고 하시던가? 참모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일단 한태준 중령에 대한 조사를 잠정 중단하고 즉시 석방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치권의 압박이 너무 거세서 일단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권민서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였다. 그녀는 예상했다. 한태준의 뒤에 무언가 있다는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반격이 이토록 빠르고 거셀 줄은 몰랐다. 이것은 단순한 비호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조직적인 반격이었다. 권민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녀의 행동은 정의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 방식은 분명 절차를 뛰어넘은 것이었다. 적들은 바로 그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진실 공방으로 가면 승산이 있지만 그들은 애초에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이 싸움을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 누가 더 더러운가를 겨루는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있었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령관님? 권민서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병실에 누워있는 딸 지연까지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장님께는 내가 직접 말씀드리겠다. 그녀는 참모장을 물리고 합참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대한민국 군 서열 1위, 그녀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관이었다. 권 장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보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의장의 목소리는 깊고 무거웠다. 그 안에는 질책과 함께 곤혹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권민서는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의장님, 보고 드린 그대로입니다. 한태준 중령은 군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자이며 저는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방법이 과했네. 자네답지 않게 너무 감정적이었어. 정치권 놈들이 그걸 빌미로 군 전체를 흔들고 있지 않나? 감정적이었다는 점 인정합니다. 제 딸을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태준은 의장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알아. 그놈이 어떤 놈인지 나도 잘 아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일단 풀어줘. 그리고 자네도 근신하게. 내가 어떻게든 정치권 놈들을 막아볼 테니 일단 성난 파도를 피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은 명령이자 회유였다. 군 조직을 지키기 위한 대의를 위한 현실적인 타협안이었다. 대부분의 지휘관이라면 이쯤에서 수긍했을 것이다. 하지만 권민서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못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의장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권민서는 말을 이었다. 제가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그것은 저의 패배가 아니라 군의 패배가 됩니다. 범죄자를 비호하는 정치 세력에게 군이 무릎을 꿇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의장님께서 진정으로 군을 위하신다면 저를 막으실 게 아니라 저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권 장군, 의장의 목소리에 노기가 실렸다. 이건 항명이야. 항명이 아닙니다. 제 신념에 대한 보고입니다. 만약 의장님께서 끝내 한태준의 석방을 명령하신다면 저는 군복을 벗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언론과 국민에게 직접 밝히겠습니다.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군복을 벗겠다는 말. 그것은 권민서가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였다. 사성 장군인 의장조차도 삼성 장군인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던지는 이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자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명인 그녀가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고 진실을 폭로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군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권민서는 숨죽여 다음 말을 기다렸다. 마침내 의장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단 알겠네. 생각할 시간을 좀 주게.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권민서는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는 이겼을까? 아니, 시간을 벌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적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다음 수를 준비해야 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 의장은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갔다. 그리고 1시간 뒤 합참의 의장으로부터 명령이 하달되었다. 피의자 한태준 중령에 대한 구속수사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불구속 수사로 전환한다. 그는 즉시 원대 복귀 조치하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직위는 그대로 유지한다. 권민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팩스로 전송된 명령서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그녀의 마지막 승부수도 대통령까지 움직인 거대한 정치적 압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들은 군이 흔들리는 것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결국 그들은 범죄자와의 결탁을 선택했다. 그녀는 패배했다. 적어도 지금은. 권민서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깊은 무력감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미 세상은 승리한 악마들의 축제가 시작되고 있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풀려나는 한태준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미리 준비한 듯한 대본을 읽어내려갔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제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의혹은 거대한 권력에 의해 조작된 것입니다. 저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통해 반드시 저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연기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 모습은 마치 핍박받는 순교자와도 같았다. 권민서는 조용히 TV를 껐다. 더 이상 보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약속대로 군복을 벗고 싸워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딸 지연은 권력을 남용한 장군의 문제아 딸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가 깊은 곤회에 빠져 있을 때였다.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참모장이 침통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사령관님, 방금 구사단에서 올라온 보고입니다. 권민서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한태준 중령이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자신의 대대 병력을 다시 연병장에 집합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모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박지연 이병을 병원에서 강제로 퇴원시켜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끌고 갔다고 합니다. 한태준 중령을 태운 검은색 지휘관용 차정이 구사단 위병소를 통과했다. 며칠 전 범죄자처럼 끌려나갔던 바로 그 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왕국으로 귀환하고 있었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그를 향해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함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자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차량은 대대 본도 앞에 멈췄다. 한태준이 차에서 내리자 대대 작전과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도열하여 그를 맞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권민서의 철퇴에 함께 쓸려나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자신들의 왕이 건재하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태준은 그들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잔인해져 있었다. 그는 죽다 살아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는 진짜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 정치라는 거대한 힘이 자신의 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그는 이제 군대 안에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심지어 합참의 의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낮게 울려 퍼졌다. 전 대대원, 5분 내로 연병장 집합, 완전 군장. 간부들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도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즉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흩어졌다. 잠시 후 부대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병사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허둥지둥 막사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한태준은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즐기듯 바라보며 자신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짧게 번호를 눌렀다. 나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누군가에게 명령했다. 국군수도병원 박지연 이병 당장 퇴원시켜서 이쪽으로 데려와. 군의관 놈들이 반대하면 내 명령이라고 전해. 불응시 군무 이탈로 간주하겠다고.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의 얼굴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권민서, 네가 나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줬지. 이제 내가 네 X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주마. 그는 복수의 첫 단계를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권민서의 가장 약한 고리, 그녀의 딸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다. 1시간 뒤, 연병장에는 500여 명의 병사들이 무거운 군장을 맨 채 땡볕 아래 서 있었다. 그들은 왜 또다시 집합했는지 이유도 모른 채 흐르는 땀을 닦으며 불안한 눈으로 단상 위를 쳐다보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며칠 전과 똑같이 한태준 중령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승리자였고 정복자였다. 바로 그때 연병장 한쪽으로 군용 구급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2명의 헌병이 아직 환자복을 입고 있는 박지연 이병을 거칠게 끌어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다. 며칠 전 입은 타박상이 아직 아물지 않은 탓이었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수백 명의 전우들이 지켜보는 연병장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다.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동요가 일었다. 아무리 군대가 계급사회라지만 이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광경이었다. 아픈 병사를, 그것도 여군을 저렇게 강제로 끌고 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한태준의 광기에 찬 눈빛이 그들의 모든 저항 의지를 꺾어버리고 있었다. 지연은 헌병들에게 붙들린 채 단상 위에 한태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에 한태준의 분노가 다시 들끓었다. 그는 저 눈빛이 싫었다. 15년 전 자신을 신문하던 권민서의 눈빛과 똑같았다. 한태준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증오와 함께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전 대대원 주목. 여기 내 앞에 서 있는 이 계집을 똑똑히 봐라. 이 계집의 이름은 박지연이다. 너희들과 똑같은 군인이 아니다. 이 계집은 자신의 어미가 장군이라는 빽을 믿고 군기를 문란하게 만든 우리 부대의 암적인 존재다. 그는 지연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는 지연의 턱을 거칠게 잡아 들어 올렸다. 이 계집 하나 때문에 너희들의 대대장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이 계집 하나 때문에 우리 대대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단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하지만 진실은 승리하는 법. 나는 이렇게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저 계집과 그 어미에게 이 한태준에게 덤빈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줄 차례다. 그는 지연을 뿌리치고 옆에 서 있던 부사관의 허리춤에서 담배를 한 갭이 빼앗아 들었다. 그는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인 뒤 하얀 연기를 지연의 얼굴에 내뿜었다. 그리고 그는 며칠 전 권민서가 나타나기 직전의 그 상황을 더욱 잔혹한 방식으로 재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권민서를 향한 가장 악랄한 형태의 조롱이자 선전포고였다. 한태준은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광대의 연극을 하듯 외쳤다. 너희들 궁금하지 않나? 장군 딸려는 담배 맛도 다를까? 그는 낄낄거리며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지연의 입으로 가져갔다. 지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돌려 저항했다. 하지만 양팔이 붙들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한태준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그는 지연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며칠 전보다 훨씬 더 거칠고 난폭한 손길이었다. 그녀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그는 담배를 그녀의 입술에 그대로 비벼 껐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지연의 입술에서 살이 타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눈에 고통으로 인한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병사들은 차마 그 끔찍한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일부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그뿐이었다. 한태준의 광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조잡하게만 새 담배 한 개비를 꺼내들었다. 네 어미가 이걸 막았었지? 그날 못다한 쇼를 마저 끝내야 하지 않겠나. 그는 헌병들에게 턱짓했다. 헌병 하나가 지연의 턱을 강제로 벌렸다. 한태준은 그 입안으로 불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쑤셔 넣었다.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역겨웠다. 씹어. 네 어미에게 보여줘. 이게 바로 너와 네 어미의 결말이라고. 내가 승리했다고. 씹으라고. 지연의 입안에서 마른 담뱃잎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굴욕감과 고통에 그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어머니의 싸움은 실패했고 자신은 이제 저 악마의 소나귀에서 완전히 부서져 내릴 운명인 것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all is lost moment. 하지만 한태준은 몰랐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박지연 이병은 며칠 전에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가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간, 그녀는 단순히 상처를 치료하며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한태준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로만 남아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한태준의 범죄는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대대는 거대한 비리의 온상이었다. 유류를 빼돌리고 부식자재를 횡령하고 심지어는 병사들의 월급까지 갈취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증거를 잡지 못했다. 모든 것이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상명하복의 문화 속에서 철저하게 은폐되었기 때문이다. 지연은 결심했다. 자신이 그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간청했다. 자신을 부대로 돌려보내달라고. 권민서는 처음에는 결사반대했다. 하지만 딸의 눈에서 단순한 피해자의 나약함이 아닌 전사의 결의를 본 순간 그녀는 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딸을 믿기로 했다. 지연은 부대로 복귀한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한태준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완전히 의지가 꺾인 패배자를 연기했다. 고개를 숙이고 굴욕을 감내하며 일부러 약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한태준을 비롯한 모두가 그녀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믿었다. 그 연기 뒤에서 그녀는 비밀리에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처음에는 모두가 두려움에 입을 닫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과 언젠가는 이 지옥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증언을 몰래 녹음하고 그들이 당한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대대 행정반에서 근무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던 한 병사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 병사의 도움으로 그녀는 한밤중에 대대장실에 잠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판도라의 상자를 찾아냈다. 한태준의 개인 컴퓨터에 숨겨져 있던 비밀 파일.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그가 저지른 모든 비리의 장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누구에게 얼마의 뇌물을 받았고 어떤 물품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그리고 그와 공모한 부대 내외의 모든 인물들의 이름이 적힌 판도라 리스트까지. 그것은 한태준의 왕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증거였다. 지연은 그 모든 자료를 초소형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그 USB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작은 펜던트 안에 숨겼다. 오늘 한태준이 그녀를 병원에서 강제로 끌고 왔을 때 그녀는 공포에 떨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끌려오면서 자신의 군복 단추에 몰래 숨겨두었던 초소형 발신장치를 작동시켰다. 펜던트 속 USB의 데이터를 외부의 특정 서버로 즉시 전송하는 비상 스위치였다. 어머니와 미리 약속해둔 신호였다. 지금 한태준이 자신의 입에 담배를 쑤셔 넣으며 승리를 만끽하는 바로 이 순간에도 그녀가 목숨 걸고 모은 데이터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전송되고 있었다. 한태준의 왕국을 파괴할 디지털 폭탄의 초침이 째깍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태준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지연의 귓가에 승리자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때, 박지연? 이제 알겠나? 누가 진짜 왕인지. 그 순간 지연은 입안에 있던 담배 찌꺼기를 그의 얼굴에 힘껏 뱉어냈다. 퇴! 그리고 그녀는 고통과 굴욕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패배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곧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는 차갑고도 섬뜩한 미소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아니, 넌 왕이 아니야. 그녀는 한태준을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모든 공범자들을 향해 예언처럼 선고했다. 넌 그냥 끝장난 거야. 이 쓰레기야. 한태준의 얼굴이 정악과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감히, 저 계집이 감히 내 얼굴에 침을 뱉어. 모든 것이 끝장난 패배자가 어떻게 저런 눈빛을 할 수 있지?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손바닥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지연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짝! 살과 살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병장에 울려 펴졌다. 지연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뺨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하지 않았다. 오히려 쓰러진 채 고개를 들어 한태준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은 말했다. 넌 끝났어. 한태준은 그 눈빛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쓰러진 지연의 배를 군홧발로 걷어찼다. 컥! 지연의 몸이 새우처럼 말렸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승리자의 미소. 한태준은 그 미소를 보며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에 휩싸였다. 하지만 한태준은 몰랐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그 어떤 공범자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앞에 쓰러져 있는 박지연 이병은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던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모르는 시간 속에서 박지연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국군 수도병원 차가운 1인실 병실에서 시작되었다. 링거바늘이 꼽힌 팔을 내려다보며 지연은 생각했다. 이대로 도망칠 것인가? 어머니의 뒤에 숨어 이 모든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멍든 얼굴, 공포에 질려있던 눈. 그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다. 그때 어머니 권민서가 잠시 병실에 들렀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지연은 어머니의 눈에 서린 깊은 피로와 곤뇌를 읽을 수 있었다. 자신 때문에 강철 같던 어머니가 홀로 거대한 세력과 싸우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았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더 이상 어머니의 짐이 되지 않겠다. 나도 싸우겠다. 이 지옥을 내 손으로 끝내겠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부탁했다. 자신을 부대로 돌려보내달라고. 권민서는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반대했다. 미쳤느냐? 그 늑대 소굴로 내 발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한태준을 물어뜨리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밖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들 내도의 증거 말이에요. 제가 그걸 찾아내겠어요. 딸의 눈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한 의지를 본 권민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장군으로서의 판단과 어머니로서의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딸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녀의 군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힘든 결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적진의 한복판으로 보내는 스파이로 만들기로 한 것이었다. 부대로 복귀한 지연의 연기는 처절할 정도로 완벽했다. 그녀는 영혼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처럼 행동했다. 어깨는 항상 축 늘어뜨리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으며 간부들의 그림자만 봐도 활짝 놀라며 몸을 숨겼다. 그녀는 일부러 식사를 거르며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는 척하며 흐느꼈다. 모두가 그녀를 동정했고 동시에 경멸했다. 독한 년, 저렇게 망가지고도 군대에 붙어있네. 한태준 역시 그녀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듯 매일같이 지연을 불러내 사소한 트집을 잡아 모욕을 주었다. 지연은 그때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죽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 굴욕의 시간 동안 그녀의 귀와 눈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그녀는 한태준의 왕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누가 실세이고 누가 돈을 관리하며 누가 약점인지. 그녀는 자신처럼 한태준에게 찍혀 고통받는 다른 병사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녀를 피했지만 그녀의 끈질긴 설득과 진심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이들이 생겨났다. 그녀는 그들의 증언을 군복 단추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로 하나씩 기록했다. 한태준이 어떻게 그들의 휴가와 외박을 통제하며 돈을 뜯어냈는지, 어떻게 PX 물품을 빼돌려 외부로 팔아넘겼는지, 심지어는 유료고의 기름을 훔쳐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쌓이자 그것은 한태준의 왕국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증거 뭉치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결정적인 물증, 즉 장부가 필요했다. 지연은 대대 행정반에서 근무하며 한태준의 비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이정훈 상병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며 그를 설득했다. 이 상병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거절했다. 이게 발각되면 우리 둘 다 죽은 목숨이야. 한 중령은 그런 사람이라고. 지연은 그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노예처럼 사실 건가요? 언젠가는 우리도 저들처럼 변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썩어 없어질 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며칠 밤낮의 설득 끝에 이상병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연의 조력자가 되기로 했다. 작전은 야간 경계 근무자들이 교대하는 가장 감시가 허술한 새벽 2시에 이루어졌다. 이상병이 미리 복사해둔 열쇠로 대대장실 문을 열었다. 철컥하는 작은 소리가 지연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태준의 컴퓨터는 암호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상병은 한태준이 자신의 생년월일과 딸의 이름을 조합해 암호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지연은 미리 준비해간 초소형 USB를 꼽고 이상병이 알려준 비밀 폴더를 열었다. 폴더의 이름은 가족 사진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진이 없었다.
대신 장부, 리스트, 거래 내역 같은 이름의 엑셀 파일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리스트라는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것은 판도라 리스트였다. 한태준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한 부대 내 간부들의 명단, 그가 빼돌린 군수품을 유통시켜준 외부 업자들의 연락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뒤를 봐주며 이 모든 비리를 묵인해준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퇴역 장성들의 이름까지. 그들의 이름 옆에는 날짜와 함께 정확한 액수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군과 정치를 잇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 그 자체였다. 지연은 모든 파일을 USB로 복사했다. 복사가 완료되기까지의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복사가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모든 흔적을 지우고 유령처럼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 지연은 그 USB를 어머니가 부적으로 건네준 작은 펜던트 목걸이 안에 숨겨두고 항상 목에 걸고 다녔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와의 비밀 통화에서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녀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결정적인 순간에 군복 단추 뒤에 숨겨진 초소형 송신기의 스위치를 누르면 펜던트와 연동된 시스템이 USB 안의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국방부 서버가 아닌 제3의 보안 서버로 즉시 전송하게끔.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보험이자 반격의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오늘 한태준이 그녀를 병원에서 강제로 끌고 와 연병장 한가운데 세웠을 때 그녀는 직감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임을. 한태준이 담배를 그녀의 입에 쑤셔 넣으며 승리를 선언하는 그 굴욕적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은 아무도 모르게 군복 단추 뒤에 숨겨진 작은 스위치를 길게 눌렀다. 삑 하는 오직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미세한 진동.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다. 데이터는 이미 전송되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일은 이 악마의 광대극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것뿐이었다. 다시 현재의 연병장. 한태준은 쓰러진 지연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독사처럼 속삭였다. 이제 쇼는 끝났다, 박지연. 넌 여기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지연의 모습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절망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차가운 연민의 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곧 닥쳐올 자신의 운명도 모르는 불쌍한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 지연은 터진 입술로 피를 뱉어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똑똑히 들렸다. 아니, 쇼는 이제 시작이야. 뭐?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하지만 분명하게 익숙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태준도 다른 병사들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것은 한 대의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헬기가 동시에 움직이는 듯한 하늘 전체가 울리는 거대한 굉음이었다. 모두가 반사적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지평선 너머로 검은 점들이 무더기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다. 아파치 공격 헬기, 블랙호크 기동 헬기, 심지어는 대형 수송 헬기인 치누크까지. 대한민국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헬기들이 거대한 편대를 이루어 이쪽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마치 전쟁이라도 시작된 것처럼. 한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것은 정상이 아니다. 저 정도 규모의 항공 전력이 움직이려면 합참 의장을 넘어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그 거대한 헬기 편대의 선두에서 가장 낮은 고도로 비행하던 헬기 한 대가 갑자기 기술을 틀어 연병장을 향해 미사일처럼 돌진해왔다. 그것은 단순한 지휘관용 헬기가 아니었다. 각종 통신 장비와 지휘 시스템으로 개조된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지휘 통제기였다. 헬기는 연병장 상공에서 급정지하며 엄청난 모래바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헬기 동체에 설치된 거대한 확성기를 통해 온 세상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권민서의 목소리였다.
반역자 한태준에게 고한다. 니놈의 왕국은 끝났다. 권민서의 목소리는 천둥과도 같았다. 하늘을 뒤덮은 헬기 편대의 굉음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만은 얼음 송곳처럼 날카롭게 모두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 목소리에는 사적인 분노나 감정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군 통수권자의 대리인으로서 반역자를 심판하는 집행관의 냉혹하고 무자비한 권위만이 담겨 있었다. 반역자 한태준에게 고한다. 미놈의 왕국은 끝났다. 연병장에 서 있던 모든 이들이 하늘을 올려다본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한태준 중령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패배한 것은 권민서가 아니었나? 정치권의 압력으로 합참의 의장조차 무릎을 꿇지 않았는가? 그런데 눈앞에 이 광경은 무엇인가? 육군 항공전력의 대부분이 동원된 듯한 이 압도적인 무력 시위는 일개 중장인 권민서가 독단적으로 벌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는 동안 지상에서는 이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선두의 지휘 헬기를 제외한 나머지 헬기들이 일사불란하게 연병장과 부대 외곽을 포위하며 하강하기 시작했다. 블랙호크 헬기에서는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특임대원들이, 치누크 헬기에서는 완전 무장한 기계화 보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단순한 헌병이 아니었다. 국방부 직할의 대테러 부대와 수도방위 사령부 최정예 병력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부대의 모든 출입로와 주요 시설을 장악했다. 이것은 체포작전이 아니었다. 적국의 군사시설을 점령하는 듯한 완벽한 군사작전이었다. 한태준의 부하 간부들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삼대해야 할 대상이 권민서 한 명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머리를 감싼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왕을 잃은 왕국의 병사들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하늘에서 지켜보던 권민서는 조종사에게 나지막이 명령했다. 착륙해. 지휘 통제 헬기는 천천히 고도를 낮춰 연병장 중앙에 착륙했다. 거대한 동체가 땅에 닿는 순간 문이 열리고 권민서가 트랩을 밟고 내려섰다. 그녀는 여전히 각 잡힌 정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단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되찾고 이제 심판을 시작하려는 승리자의 눈이었다. 모든 것은 박지현 이병의 목숨을 건 데이터 전송이 성공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데이터가 전송된 제3의 보안 서버는 국방부나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권민서가 딸을 적진으로 보내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합참의장조차 모르게 대통령의 직속 참모와 단독으로 구축해놓은 비상연락망이었다. 그날 오후 한태준이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지연을 고문하고 있을 때 청와대 지하 벙커의 경보가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팬도라스 박스 오픈드라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와 함께 수십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암호화된 파일들이 실시간으로 복호화되면서 그 끔찍한 내용들이 모니터 위에 펼쳐졌다. 한태준의 비리장부, 군수품 횡령 내역, 그리고 군과 정재계를 잇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담긴 판도라 리스트. 그것은 단순한 군납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반역 행위의 증거였다. 특히 리스트에 포함된 국회의원들과 전직 장성들의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정치 스캔들을 예고하고 있었다. 보고는 즉시 대통령에게 직보되었다. 처음에는 권민서의 직권남용을 질책하며 한태준의 석방을 제가했던 대통령은 산더미 같은 증거들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나라를 정먹는 암적인 존재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즉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호출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판도라 리스트가 띄워진 모니터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지금 그대들이 지키려 했던 군대인가? 장관과 의장은 화면에 떠있는 이름들을 보고 사색이 되었다.
그들 중에는 자신들의 동기와 선후배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분노가 폭발했다. 한낱 중령 따위에게 군 전체가 놀아나고 정치권 놈들은 뒤에서 돈이나 받아챙기고 이런 썩어빠진 군대로 누굴 지키겠다는 건가? 당장 관련자 전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잡아들여. 그리고 그는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권민서 중장 연결해. 그렇게 권민서는 대통령과의 독대 통화에서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국군 통수권자가 직접 부여한 법과 절차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권한이었다. 다시 현재의 연병장, 권민서는 쓰러져 있는 딸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딸의 얼굴을 감쌌다. 지연의 얼굴은 피와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고생했다 내 딸. 정말 고생 많았다. 권민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딸을 부축해 일으켜 뒤따라온 의무병에게 인계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한태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한태준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이해할 수 없다는 절망과 패배를 인정해야만 하는 굴욕감만이 남아있었다. 권민서는 그의 바로 앞까지 걸어가 멈춰섰다. 한태준, 네 놈은 두 가지를 착각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첫째, 나 권민서는 네 놈 같은 버러지를 상대하기 위해 감정 따위를 소모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분노한 것은 내 딸 때문이 아니라 네 놈이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였다. 그리고 둘째, 가장 결정적인 착각은 그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내 딸이 약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권민서의 손이 움직였다. 그녀는 한태준의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뜯어냈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실과 천이 뜯겨져 나갔다. 15년 동안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권력의 상징이 허무하게 그녀의 손아귀 안에서 구겨졌다. 그녀는 구겨준 계급장을 그의 발밑에 던져버렸다. 네 놈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그녀는 뒤돌아섰다. 끌고 가 국방부 특별법정으로 이송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임대원들이 한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힘없이 그들에게 끌려갔다. 그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헬기 트랩에 올라서서 자신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는 권민서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지옥의 문턱에서 죄인을 심판하는 여신과도 같았다. 며칠 후 국방부 특별법정, 한태준과 그의 공범자들에 대한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박지연 이병이 목숨 걸고 수집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번대해서 그 어떤 변호사도 그들의 죄를 감싸줄 수 없었다. 판도라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국회의원들은 전원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퇴역 장성들과 방산업체 관계자들 역시 줄줄이 찰창 신세를 졌다. 한태준의 왕국을 비호하던 거대한 카르텔은 그렇게 뿌리째 뽑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한재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 법정에는 수많은 언론과 관계자들이 모여 숨죽인 채 재판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선 한태준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한태준, 군 형법상 반란수계, 이적행위, 초병살해 미수, 직권남용. 수십 가지의 죄목이 나열돈 끝에 마침내 마지막 주문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한태준을 사형에 처한다. 땅, 땅, 땅.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리는 순간 한태준의 몸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교도관들에게 들려나가면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질러냈다. 권민서는 법정 가장 뒷자리에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아직은 붕대를 감고 있지만 한결 건강해진 모습의 박지연이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권민서는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일뿐이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진정한 끝이었다. 한태준의 왕국이 무너진 자리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맴돌았다. 그의 사형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박지연 이병이 목숨을 걸고 세상에 드러낸 판도라 리스트는 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핵이 되었다. 국방부 특별법정의 판결이 내려진 직후 검찰은 곧바로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들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였고 별을 달았던 퇴역 장성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조사를 받았다. 한태준이라는 썩은 뿌리 하나를 뽑아내자 그와 연결되어 있던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땅속에서 끌려 나오는 고구마 줄기처럼 쉴 새 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회는 들끓었다.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낸 세금이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과 정치인들의 더러운 뒷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진상규명과 관련자 전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청와대 게시판과 광장을 가득 메웠다. 이 거대한 정화 작업의 중심에는 권민서 중장이 있었다. 그녀는 대통령 직속 군개혁위원회의 비공식적인 조언자로서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는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싸움의 진정한 영웅은 자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시작한 딸 지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무대 뒤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의 끝자락에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날 무렵 모든 혼란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했다. 국군 수도병원 VIP 병동의 창가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박지연은 며칠 전 마지막 퇴원 허가를 받았다. 그녀의 몸에 남았던 상처들은 대부분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녀는 병원 정원을 내려다보며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조용히 되돌아보고 있었다. 마치 끔찍한 악몽을 꾼 것 같았다. 똑똑.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와 함께 권민서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딸기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어머니의 옷차림이었다. 퇴원 준비는 다 했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에서 돌아섰다. 네, 어머니. 권민서는 꽃다발을 테이블 위에 놓고 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창백했던 뺨에 혈색이 돌아왔고 공포에 질려있던 눈빛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음 없이 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고생했다, 정말. 그 한마디에 애써 담담한 척하던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장군과 부하 혹은 보호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함께 지옥 같은 전쟁을 치르고 살아남은 두 명의 전우이자 세상에서 가장 굳건한 유대감을 가진 어머니와 딸이었다. 한참 후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태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권민서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며칠 전 형이 집행됐다고 들었다. 법에 따라서.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한 사람의 죽음, 그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동정심이나 죄책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길고 길었던 악연이 완전히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조용히 밀려왔다. 그가 뿌린 씨앗을 그가 거둔 것뿐이었다. 권민서는 딸을 의자에 앉히고 케이크 상자를 열었다. 이제 다 잊어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저녁 신청서는 준비해뒀다.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건 어떻겠니? 네가 원하는 거라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주마. 그것은 권민서가 진심으로 바라는 바였다. 딸이 이제는 군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20대의 삶을 살아가기를, 더 이상 아픔도 상처도 없는 곳에서 행복해지기를. 하지만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두려움에 떨기만 했던 그 손.
하지만 이제 그 손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법을 배운 강인한 군인의 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군에 남겠습니다. 권민서의 눈이 놀람으로 커졌다. 지연은 말을 이었다. 제가 겪었던 그 지옥 속에서 저는 봤어요. 저처럼 고통받으면서도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전우들을요. 그때는 제가 너무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녀의 눈이 결의로 빛났다. 저는 장교가 될 겁니다. 힘없는 병사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켜주는 진짜 지휘관이 될 거예요.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태준 같은 괴굴이 이 군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가 제 손으로 바꿔나갈 겁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생각해요. 권민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놀라움과 대견함이 뒤섞인 눈으로 딸을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품에서 보호해줘야만 할 것 같았던 여린 딸. 그 딸이 어느새 자신보다 더 깊고 단단한 군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딸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딸이 자신에게 진정한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것이었다. 권민서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딸의 손을 힘껏 잡아주었다. 그래, 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엄마는 언제나 네 뒤에 서 있을 거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 박지연 생도를 미리 환영한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병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봄 햇살이 두 사람의 모습을 따스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정의가 바로 선 완벽한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권민서는 홀로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한 무명용사의 묘비 앞에 멈춰섰다. 그곳은 30년 전 전쟁터에서 그녀를 구하고 대신 목숨을 잃었던 그녀의 남편이자 박지연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묘비 앞의 먼지를 손으로 닦아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보고 있나요, 당신? 당신 딸 이렇게나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을 꼭 닮은 용감하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다고 하네요. 그녀는 틈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지연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졌다고 믿어요.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연이도 그리고 나도 이제는 정말 괜찮으니까.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움과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뒤섞인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품에 넣고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경례는 남편을 향한 마지막 보고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굳은 맹세였다. 완전한 정의는 단순히 악인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일어서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는 것, 바로 그곳에서 진정으로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그로부터 6개월 후, 계절은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풍요로운 결실의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태준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그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피어난 용기의 유산은 대한민국 군의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판도라 리스트가 열어젖힌 군개혁의 바람은 거셌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 아래 권민서 중장은 신설된 국방혁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최초의 여성 삼성장군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군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녀의 위원회는 과거의 그 어떤 위원회와도 달랐다. 장군들만 모여 앉아 탁상공론을 벌이는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 심지어는 모범 병사대표들로 채웠다. 그녀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닫혀있던 소통의 창구였다. 국방 헬프콜은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되었고 이제는 단순한 고충 처리를 넘어 지휘관 평가와 정책 제안까지 가능한 양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지휘관들은 더 이상 부하들을 마음대로 억압하고 통제할 수 없었다. 그들의 리더십은 이제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평가받고 검증되었다.
또한 군수품 비리와 부조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조달 및 보급 과정을 민간 전문기관이 감시하는 외부 감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한태준의 왕국을 만들었던 불투명한 거래와 검은 유착의 고리들은 그렇게 하나씩 끊겨 나갔다. 군대는 더 이상 소수 특권층의 사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 위에서 존재하는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뿌리 깊게 박혀있던 낡은 관행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끈질겼다. 하지만 권민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답게 때로는 냉혹할 정도로 원칙을 밀어붙였다. 그녀의 뒤에는 대통령의 굳건한 신뢰와 변화를 갈망하는 대다수 군인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인물이 있었다. 바로 박지연이었다. 가혹행위의 피해자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낸 내부 고발자로 그녀의 이야기는 군 내부를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올해 용감한 시민상을 비롯한 수많은 상을 받았지만 모든 인터뷰와 공식 석상을 정중히 사양했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웅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대신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육군사관학교 특별 전형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한때 자신을 옥죄였던 군복을 이제는 스스로의 의지로 더 큰 책임감과 함께 입게 된 것이었다. 육사에서의 생활은 혹독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하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주저앉힌 트라우마가 아니라 다른 생도들보다 더 강인하고 성숙한 리더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녀는 동기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고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육사 내에서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생도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의 끝자락.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생도들의 퍼레이드가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절도 있는 발걸음,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장교들의 늠름한 모습에 사열대에 선 내빈들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다. 사열대 가장 높은 곳. 권민서 중장은 국방혁신위원장 자격으로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의 옆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생도 퍼레이드의 가장 선두, 전체 생도를 대표하는 기수단. 그 중앙에서 지휘 생도의 상징인 육사교기를 힘차게 거머쥔 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녀의 딸 박지연 생도였다.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넘긴 단발머리가 되었고 앳된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눈빛과 조국을 향한 굳은 충성심으로 빛나는 젊은 장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지연이 이끄는 기수단이 사열대 앞을 지나는 순간 그녀는 지휘관을 향해 칼날처럼 날카로운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시 사열대 위에 어머니와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어머니, 저 해냈습니다. 자랑스럽다, 내 딸. 그리고 나의 동지. 퍼레기가 끝나고 권민서는 연병장 한쪽 구석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딸을 기다렸다. 잠시 후 땀에 젖은 예복 차림의 지연이 그녀에게로 달려왔다. 어머니, 오늘 정말 멋있었다. 권민서는 딸의 뺨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위원의 일은 어떠세요? 힘드시죠? 힘들지 않은 싸움이 어디 있겠니? 하지만 희망이 보인단다. 권민서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젊은 생도들을 둘러보았다. 너희 같은 젊은이들이 있는 한 이 군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게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연병장을 함께 바라보았다. 한 명은 별 3개를 어깨에 짊어진 개혁을 이끄는 베테랑 장군. 다른 한 명은 이제 막 장교의 길을 걷기 시작한 희망을 상징하는 풋내기 생도. 모습은 달랐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곳은 같았다. 더 강하고 더 정의로운 군대. 그리고 더 나은 조국의 미래. 권민서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 싸움은 어머니로서 시작했었다. 그녀는 딸의 어깨를 감쌌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한 명의 군인으로서 내 딸의 용기를 믿었기 때문이었지.
그녀의 말은 길고 길었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결론과도 같았다. 사적인 복수와 공적인 정의, 그 경계선 위에서 그들은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결코 꺾이지 않았던 용기의 유산이었다. 붉은 노을 속에서 같은 군복을 입은 어머니와 딸의 실루엣이 하나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겹쳐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앞으로 군의 역사를 살아갈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권민서 중장은 이 전쟁을 한 명의 어머니로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장군으로서 자신의 딸이 가진 용기를 믿었을 때였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와 모두를 위한 정의, 그 경계는 때로 아주 희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십시오.